불교사회복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생사상 이야기하다 마쳤었죠. 공생은 범어로 싸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연기에 기초하는 어떤 자타의 공존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생이라는 용어는 단지 함께 산다 또는 공존한다 등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신체적 또는 사상적으로 다양한 특징을 갖는 개개인이나 집단 혹은 국가 간에서 서로 다른 민족이나 국가가 그 차이성을 서로 인정하고 또 차이성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공존해가는 상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입장에서 볼 때 공생이라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개별적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면서 모든 존재의 어떤 연관성, 상이상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연기사상에 기초하여 자타의 공존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이 없어지고 저것이 없어지면 이것이 없어진다는 어떤 연기적 어떤 개념에서 공생이라는 개념이 적확히 표현되는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불교의 공생의 개념은 즉 함께 즐기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이를 통하여 나와 남의 어떤 존엄성을 깨닫고 생명을 완벽하게 해가는 가운데 공생이라는 의미를 어떤 가치를 갖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그 영상 하나를 보시면서 어떤 공생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북유럽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준 한 법칙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은 북유럽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예로부터 바다를 누비며 공포의 대상으로 알려진 바이킹의 땅? 아니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헤비메탈이 대중음악으로 자리 잡은 약속된 메탈의 땅? 뭐니 해도 세계에서 가장 복지 수준이 높은 행복의 땅으로 잘 알려져 있죠.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북유럽의 복지는 다른 나라들이 흉내를 내고 싶어도 못 내는 독특한 북유럽의 평등과 존중하는 사고방식으로 인해 지켜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얼핏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반대로 많은 나라, 아니 많은 사람들이 지키기 가장 힘든 부분이죠. 그런데 북유럽 사람들은 하나의 법칙으로 이것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얀테의 법칙입니다. 1933년 덴마크에서 출생한 노르웨이 작가인 악셀 산데모세가 쓴 도망자, 지나온 발자취를 다시 밟다라는 소설에 나오는 가상의 마을 얀테에서 사용되는 법칙으로 이 마을은 잘난 사람이 대우를 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심지어 보통의 사람들과 다른 것은 잘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마을에서 살려면 지켜야 하는 독특한 10가지 원칙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두 번째,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좋다고 생각하지 마라. 세 번째,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 번째,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섯 번째,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섯 번째,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일곱 번째, 당신이 무언가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을 비웃지 마라. 아홉 번째, 누군가 당신을 신경 쓴다고 생각하지 마라. 열 번째, 당신이 남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요약하자면 나대지 말고 겸손해질 것이라는 이 북유럽판 꼰대의 법칙은 사실 완벽한 창작이 아니라 당시의 덴마크나 노르웨이와 같은 북유럽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살아오던 삶의 방식에 대해 압축시켜 표현한 것으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을 정리한 것이었죠. 이 소설은 북유럽 사회에 큰 파급력을 가져왔고 북유럽에 자라나는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부모에게 이 법칙에 대해 배우게 되었죠.
타인보다 뭐든지 넘치지 않고 욕심을 경계하며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는 자세에서 북유럽 사람들의 독특한 생활관을 만들어 평등과 존중의 생활 방식을 이어가게 한 이 얀테의 법칙은 뭐 이런 좋은 점들만 봤을 땐 매우 훌륭한 규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정말 얀테의 법칙이 좋기만 한 걸까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얀테의 법칙은 총 10개의 원칙이 아니라 1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무엇이냐? 11번째, 설마 우리가 당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마지막 11번째는 얀테의 형법으로 불리는데 앞에 10가지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구성원들을 사회 공동체에서 매장시키거나 제외시키는 방법이었죠. 실제로 북유럽에서 이런 튀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남보다 더 튀는 사람은 도태되기 마련이었죠. 스스로도 잘난 척을 꺼리는 사람들이다 보니 다른 사람의 잘난 척도 동경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족쇄이자 따를 수밖에 없는 규율인 얀테의 법칙은 2차 대전 당시에도 여김없이 적용됐는데 덴마크의 경우엔 독일이 침공하고 겨우 2시간 만에 항복했으며 전사자는 16명에 불과했습니다. 스웨덴 역시 나치에게 물자를 공급하기도 했고 심지어 노르웨이를 침공하도록 길을 열어주기도 했죠. 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얀테의 법칙을 따라야 했으니까 말이죠. 다른 나라를 신경 쓰면 안 되니까 말입니다. 얀테의 법칙은 누군가에게는 환상적인 법칙일 수도 있지만 표현을 원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겐 지옥과 같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유럽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행복지수를 가진 땅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우울증이 흔하게 발생하는 땅이기도 합니다. 평균의 산만이 보장된 사회, 그러나 절대 튀어선 안 되는 사회, 이것이 과연 진정으로 행복한 사회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셨나요? 그래서 공생사상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게 선진국 어떤 에서 앞서가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면입니다. 공생사상의 어떤 사상적 측면을 살펴보면 대승불교의 실천법에는 이타행이 있다. 이타행이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다. 그 실천이 이타행이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살펴보면 공생의 어떤 말을 누가 사용했을까? 처음 사용한 사람 일본 정토정 승려라고 하는데 시오 벤쿄우라는 스님이 공생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는 원컨대 모든 중생과 함께 안락국으로 왕생하리라라는 그런 경구에서 볼 때 공생과 공과 생의 문자의 어떤 아이디어를 두고 정토교 정신을 왕생의 생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함과 동시에 인간이 정말로 살아서 참된 인생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연기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연기를 좀 더 근대적 의미를 갖는 개념으로서 공생 또는 함께 살아감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물학상의 공생은 다른 종류의 생물이 함께 생활하고 서로 행동적 혹은 생리적 결합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물의 공존 양식을 의미하는 심비오시스의 번역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용어가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어떤 상실되어 가고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현대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도출하기 위해서 유효한 개념의 하나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늘 이익이나 이윤을 추구하는 것 같은 어떤 요즘 세상 인격 부재의 사회에 있어서 성별, 연령, 직업을 불문하고 인간 존재의 확인을 공유하는 곳에 공생, 즉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시되는 것입니다. 또 자타불이의 연기론적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이 공생사상은 현대 사회에서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근거로 해서 상호 교류와 또는 연대를 강화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사람의 복지를 구현하는
불교 사회복지의 중요한 가치와 이념의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타행의 사상이야말로 불교 사회복지 이념 중 가장 큰 것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타라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자리라는 말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발보리심경론에는 육바라밀의 어떤 각계의 자리이타의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시열을 땄기 때문에 좋은 이름이 유포되고 태어난 곳에 따라서 재물이 풍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면서 보면은 베푸는 사람한테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베푸는 사람 자체가 뭔가 대가를 바라는 마음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재물이나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자리라고 하고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마음의 만족을 얻게 하고 교화 조복하여 인색하지 않게 한다. 이것을 이타라고 한다 했습니다. 대승불교의 실천형인 보살행이 상구불이 화중생 이타행 우선의 사상을 대승불교의 인간관에 기초하여 보면 자타불이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공생사상의 불교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나카무라 편 불교 대사전에서는 자타불이관에 대해서 논하기를 대승불교에서는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를 지키는 자는 타인의 자기도 지키는 것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은 동시에 타인을 지키는 것이기도 한 것처럼 자기는 서로 대립하는 자기가 아니라 타인과 협력함으로써 더욱더 확실해지는 자기인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자타융합, 즉 타인을 자기 가운데로 전획케 하는 것이 대승불교도의 덕이라고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승불교에 있어서 인간관에 기초한 자타불이관은 즉 공생사상으로서 불교 사회복지 이념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불교 사회복지의 어떤 개념, 의미에 대해서 언급을 해봤고 불교 복지 사상에 있어서 대표적인 개념으로서 보살행과 보은행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불교 사회복지 이념으로서는 붓다의 복지 이념과 복전사상, 자비의 정신, 그리고 공생사상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의미 복지와 불교적인 의미 복지가 다른 것은 세속적인 의미의 복지는 개인의 자아를 기준으로 하는 자타 대립의 세계에서의 복지를 추구하는 반면에 불교에서의 복지는 자타불이관 내지는 무아의 사상을 기준으로 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복지라는 점이 다른 것입니다. 불도를 실천하고 무아를 깨닫는 주체는 자아의 경계를 넘어선 본래의 자기이기 때문에 불교의 복지는 명확한 자기 확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불법에 의하여 확립된 자기가 있음으로써 비로소 불교에서의 복지는 이념적으로 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을 저는 그냥 조금 그 어떤 이론들에 기반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에, 사회복지, 특히 불교 사회복지는 자기 수행이 기반이 되어야 자기 확립, 어떤 이런 불성의 어떤 체험 이런 것과 결부되어서 타인에 대한 배려나 공생에 대한 어떤 어, 뼈저린 느낌들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불교 사회복지는 어떤 보살행이라고 첫 시간에부터 말씀드렸듯이 상구불이 하와 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복지사의 어떤 활동사항들이 어쩌면 현대적 보살행의 전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영상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한데 한번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แม่ป่วยเหรออย่า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หมวยเกาเหลา จ๋านั่งเลยครับนั่งเลย ป๊า จัดไปสั่งมาเรื่องต่ออะไร잘 보셨나요? 사회복지 실천은 불교의 보살행위다라는 말이 공감되는 영상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